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5일입니다. 지금 뉴저지 여기 현지 시간은 저녁 5시가 조금 지났고요. 이른 저녁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일을 조금 일찍 끝내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북한의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을 나눠보기로 하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오늘 제가 하는 이 방송이 3회째 방송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는 그 목적이랄까 취지랄까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은 사실 뭐 시사 문제나 군사 문제나 외교 안보 문제나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다뤄지게 되겠는데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든지 새로운 것을 모르고 있던 어떤 그런 사실들을 제가 밝혀서 이렇게 알려드린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할 수도 없고요. 제 의도도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이런 데서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지만 제가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그런 시각에서 제가 느낀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그 생각의 소재가 제공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좀 더 진지한 대화, 좀 더 내용 있는 대화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저는 하나의 생활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정보를 더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연구소나 이런 데서 특별한 소식을 받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에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무슨 인포메이션을 받는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우리 고국의 일이나 한미 관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그러한 소박한 내용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수요일 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75일간의 정적을 깨고 다시 북한이 대한민국 또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전체에 다시 한번 도발의 그 발톱을 보인 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서 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직후에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군의 대응을 보겠는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정확하게 6분 만에 우리 군에서도 미사일을 대응 사격했습니다. 공군의 전투기와 해군의 구축함, 육군의 미사일 부대가 바로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무장이나 미사일 능력 발전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국형 삼축 정책, 그러니까 삼축 정책이라 하면 미국의 핵 전력의 삼각 핵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충 연상시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핵 전력이 육군과 해군과 공군에 각각 세 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트라이어드, 삼축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삼축 전략을 지금 생각을 해서 그 방향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전력을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 삼축 전략은 첫째 킬체인,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에 탐지해서 무력화시키는 킬체인,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에 공중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을 다시 발사해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미사일 방어 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량 보복입니다. 이것은 주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을 사용해서 북한을 응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로 도발을 하게 되면 그 도발에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을 억제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인데요. 그 첫 번째 엘리먼트가 말씀드린 그 킬체인인데 6분 만에 우리 군에서 대응 사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러한 킬체인이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체제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6분 만에 대응 사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공위성이나 각종 정찰 자산을 통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전 인지를 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실전 상황으로 들어가서도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라도 필요하면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잠재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증명시킨 의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화성 15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액체 연료는 사전에 미사일 안에 주입을 할 수 없고요. 미사일 발사 시점을 정해놓고 그 액체 산소를 주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나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찰 위상이나 정찰기 아니면 통신 감청 장비 등에 의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도가 사전에 탐지될 여지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북한이 지금 고체 연료를 개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는 지금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던 것처럼 발사 시점에 임박해서 연료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미사일 안에 넣어놓고 장기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미사일을 꺼내서 이동 발사 차량이라고 그러죠. 이동 발사에다 실어서 아무데나 갖고 가서 미사일을 발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이번에처럼 사전에 미리 탐지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대응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인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부 측 대응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미사일 발사가 바로 있고 나서 물론 새벽에 발사가 됐습니다만 한 2-3시간 정도의 터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가 열려서 대통령도 참석하고 안보부서 장관들 다 참석을 했죠. 이렇게 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그 결정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좌시하지 않고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태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되지 않도록 이 상황을 막아야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 말인지 의문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미사일 발사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이틀인가 지난 다음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해서 1시간 동안이나 넘는 그 긴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바쁘신 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정말 금쪽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일 텐데 그 양국 정상이 과연 1시간 동안이나
무슨 대화를 했나 하는 것이 참 궁금하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당히 좀 어떤 입장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오고 가는 얘기가 좀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말 그대로 추측입니다. 뭐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추측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전화 통화가 끝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이 아직 레드라인을 넘은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거에 대해서는 비행 궤도가 수평 거리로는 900km고 수직 고도는 4,5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각으로 거의 꼿꼿하게 세워서 발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을 비슷하게 누워서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방식으로 발사를 했다면은 그 사정거리가 13,000km에 달하는 그런 정도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서해안은 물론이고 지금 워싱턴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미사일 전문가들의 지금 알려진 판단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과연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우스갯소리 비슷한 것인데요. 북한의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한국 정부가 설정해 놓은 레드라인 넘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하는 그런 푸념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푸념을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우리 한국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은 왜 이렇게 높은 건지 정말 의아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민들의 안보 심리라든지 그런 거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면 안 되겠다. 또 그런 불안감이 증폭이 돼가지고 경제가 출렁거린다든지 경제나 사회 상황이 불안정해지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잘 안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당황하지 않고 가능한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굉장히 위급하게 생각을 하고 위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 또 군사 조치나 이런 것은 고려해서는 안 되고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을 부추기는 그런 부작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간접적인 표현도 아니고요.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결국은 동맹국이고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것은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김정은에게는 오히려 자신감을 더욱더 불어넣게 되고 자기들과 마음먹는 대로 내가 하면 된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어떤 착각을 또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맥메스터 미국의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얘기한 것이 되겠는데요. 과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이대로 계속 진행이 돼서 그것을 방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발언의 진위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나의 핵 확산이 그대로 방치되게 되면 그것이 동북아 지역 안보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상황 자체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그 의견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의미가 깊은 시사점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통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주변 4대국의 지정학적 그 경쟁 관계,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있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도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과 소련과 러시아죠. 러시아와 중국의 지정학적 이익이 한반도에서 지금 경합관계에 있고 그것이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의 말로 빌어서 보자면은 한국이 핵무장했을 경우에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이득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굳이 드리는 것은요. 여기서 미국과 중국 또는 러시아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 그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우리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으냐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반도에서 지정학적인 어떤 경합관계가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례를 들자면은 러인 전쟁 때 이미 러시아와 일본이 충돌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조선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러시아와 일본이 충돌하더라도 우리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나간다면 우리가 이 경합으로 빚어지는 어떤 그 곤경의 상황을 모면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자체가 경합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한반도가 뭐 그 당시는 조선이 되겠습니다만은 조선이 스스로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겠다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러일 전쟁 당시 한반도 자체가 조선 자체가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터가 됨으로써 조선의 중립부상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꼭 한국에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1차 세계대전 때 벨기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프랑스로 침공에 들어갈 때 벨기에는 중립을 하겠다 했지만은 그것이 뭐 아무런 그 독일을 갖다가 저지할 수 있는 아무런 그 효과를 주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벨기에 자신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빚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상황에서 보자면은 결국은 크게 볼 때 지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한국 정부의 상황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취하는 외교 안보 전략을 취한다면 우리가 한국의 이익을 크게 손해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생존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한국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이 지금까지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어느 나라가 볼 때도
미국의 동맹국의 위치를 분명히 지키고 있었던 것인데 중국이 자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로 불거진 한중 간의 외교 갈등도 사실은 그런 상황의 하나라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가 지난 2차 세계대전 이래로 한국이 현대사의 그 길을 걸어온 궤적을 보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작은 불완전하였지만은 자유민주주의의 완전한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그 실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실험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실험이 한국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결실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국이 부러워하고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그 눈치를 보다가 그 나라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까워지다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정학적 경합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결국 지정학적 경합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 세력인 미국, 그 다음에 대륙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그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건데요.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양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 세력은 공산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잔존 세력이 지배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다가 균형적인 입장 취한다고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와 이념이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경제체제나 사회체제가 그쪽 나라로 수렴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그 주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지금까지 걸어온 궤적은 조금 많이 삐끗거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개탄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최근에 우리 한국의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산불 정책을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산불이라 하면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그다음 미사일 방어 체제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우리가 가입하지 않겠다.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미일 세 나라의 군사협력 관계가 있지만 이것을 군사동맹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외교적으로 약속하고 왔습니다. 물론 문서를 서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국의 외교장관이 공식적인 언급을 통해서 이것을 약속했다는 것은 이것은 위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솔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가입을 한다거나 한미일 세 나라가 군사동맹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북한 핵 문제나 또 전략 미사일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 어떻게 사태가 변화해 나가느냐,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 나라들을 움직이는 하나의 레버리지로서 우리가 쥐고 있어야 될 카드인 것이거든요. 그 카드를 우리가 너무 쉽게 날려버렸다 하는 그러한 아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외교안보부처 대표적인 부처가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국방부가 그래도 굉장히 그 한미 간의 한미 군사 관계라든지 군사 정책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안도의 그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일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보태서 말씀드린다면은 그 한국의 국방장관이 워싱턴에 왔을 때 그 북한 핵 문제, 핵위협에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략핵 전술핵 배치도 재배치도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일단 미국에는 전달을 했습니다. 국방장관 선에서라도 물론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한국 정부의 생각이 아니고 국방장관이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다른 그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고, 또 국방장관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의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입장 정리를 해주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이게 적절한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고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전술핵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생각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한국군의 전시 작동권 문제에 대해서는 작동권 전환 시기를 못 박는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전환할 만한 시기가 되면은 전환하는 원칙만 확인한 쪽으로 지난번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의에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아마 정부 내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향으로 봐서는 시한을 좀 두고서 목표성을 가지고 좀 속도감 있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국방부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갖고서 잘 대처했기 때문에 한미 간에 그런 바람직한 합의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그 이슈는 확산 방지 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부시 행정부 때 이미 나온 건데요. 그때는 이제 한국에는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산 방지 구상에 바로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명박 정부 때 참여하기로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안 봉쇄까지도 검토를 한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국회에서 정부의 입장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국방부 장관이 당연히 미국이 그런 요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 정부로서는, 국방부로서는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청와대에서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무부처가 국방부인데 국방부에서 정해놓은 정책을 청와대의 참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견들이 정리가 돼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안보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이 있고 그런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국방부가 소신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그 안보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 갖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 북한 핵 문제, 또 미사일 문제, 한미 동맹, 또 한미일, 또 더 나아가서는 유럽연합을 포함하는 국제사회가 일치 단결해서 북한 김정은이가 어떻게든 결국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북한 핵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항복하는 그런 순간이 오기를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학수고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